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의 토픽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니소스는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 밝은데 왜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라고 묻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저 극악무도한 좌파 카르텔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마치 이 환한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이 문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후보의 이름을 넣었을 때 이 두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그 후보가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임자 마음껏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이제 토픽과 함께 하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제목이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흥행 바람 불어올까라는 주제로 또 다양한 토픽으로 함께 할 건데요. 본격적인 주제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좀 기대했던 거는 문재인, 이재명을 좀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네. 왜 이게 빨리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가 하는 거였는데, 참 이 뉴스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문재인 관련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문 정부가 당시 부동산 통계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혹을 좀 가지고 의심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국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참 기가 막힌데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이제 떠난 지가 벌써 3년이지 않습니까? 예, 3년인데, 물론 이제 감사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선 이 만시지탄 너무 늦었다. 네. 이 뭐든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적에는 뭐 상 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벌 줄 때도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년 동안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느냐.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말 기겁할 일은 이 정도로 이건 대통령인지 범죄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로, 102번이나 조작을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102번이면, 3년 동안에 102번이면요. 네. 1년에 30번씩이에요. 그러니까요. 1년에 30번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따지면 한 50주가 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주 조작을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국정을 운영하러 온 것인지, 나라를 망치려고 온 것인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예, 이게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렇으면은 시간이 늦었다 하더라도, 네.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중간 결과는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문재인을 데려다가, 허다못해 서면조사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요거는 제가 자신있게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문재인한테 한번 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노발대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꼬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보다도 그게 이제 제일 나쁜 사건이지만 이 통계 조작을 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속였다?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게 뭡니까? 토론을 하고 네.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잘한 거 있으면 또 제대로 좀 평가를 해달라고 또 그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원에서 말이죠. 이 문재인한테 나와서 진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 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도 3년간이나 탈탈 털었는데 아니 어떻게 102번을 조작을 지시했는데 그것도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은 정책조정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책조정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냐. 우리도 정부에 있어봐서 이래봐서 알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정책조정실장 위에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정도로 102번 정도로 조작을 지시할 정도면 목숨 내놓고 조작을 지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문재인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재인 관계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감사원을 감사해야 돼. 네. 이거를 감사한 감사원을 감사해야 돼. 왜 문재인은 빠졌는지 그래야만이 통계 조작의 진짜 실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반은 그래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를 뒤늦게나마 이 정도로 심각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다행이지만 진짜 진술은 빠뜨린 거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즉각 해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국민들을 정말 열받게 하는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문 사위 특혜 수사 불응 검찰 내부 정권 바뀔 때 기다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달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뭔가 기다리는지 정권이 바뀔 때 기다리는지 또 뭔가 이야기를 하면 또 무엄하다라고 또 얘기를 할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뭐 참 뭐 뛰니까 뭐 망둥이도 뛴다고 그러잖아요. 네. 문재인이가 저렇게 날뛰니까 문재인이 하는 거 보십시오. 자, 이게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 딱 배운 게 지금은 이제 물론 이혼해서 장인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몇 년간 같이 살았잖아요. 네네. 예, 전사이니까 그래도 장인이 나 좀 봐주겠지. 네. 그러고 뭐 정권 바뀌면 이재명이가 설령 나 부르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창부수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장인의 네. 그 사이답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좀 다르지만은 어제 그 문재인 그러니까 딸 문다의 선거가 1,500만 원 했잖아요. 네네. 이걸 선거라고 합니까? 야, 뭐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양형의 긍정적 요인이다 했는데 아니 잘못을 뉘우쳤다고 봐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갖다 1,500만 원 이러니까 사위도 이거 내가 들어가 봐야 저거 벌금 뭐 조금 나올 텐데 저 정도 죄는 내가 안 들어가도 돼. 그냥 검찰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재명가 검찰 들었으면은 검찰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로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세 개로 쪼갠다.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사위도 그런 거 다 기사 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쪼갤 건데 이재명이가 내가 왜 가나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사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재인 사위는 본래부터 함량 미달의 인간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참 뭐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법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방첩사를 세 개로 쪼갠다. 자, 우리 뉴스 한번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첩사마저 대공수사 힘 빼는 민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요 기사에서 좀 보면요. 방첩사마저 대공수사를 좀 힘을 또 빼려고 요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게 말이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전옥현, 그리고 뭐 이지혜 이렇게 딱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헌법을 보면 이 나라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딱 알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이 왜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로 커왔느냐? 바로 자유민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유민주를 지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를 지킨 조직이 국가기관이 뭐 다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 국가의 전체성, 헌법의 가치를 지킨 기관이 이제 일반 민간 부분에서는 국가정보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경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군에서는 방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전에는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제 그 군도 다 다뤘지만은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군 내의 어떤 방첩 기능은 군 방첩사가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첩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쉽게 해서 군내 침투해 있는 간첩들을 색출해내는 작업, 그리고 간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예방하는 작업. 이게 이제 예방이 이제 일종의 방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방이 실패하면 잡아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방첩사의 기본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은 왜 있습니까? 헌법 지키는 거예요. 헌법 지키는 거가 영토를 지키는 거잖아요. 왜?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로 그 부속도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 방첩사를 지금 보면은 세 개로 쪼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개로 지금 저 기사도 잘 나와 있는데 세 개로 쪼개가지고 보안은 국방부 정보본부, 그리고 감찰은 감사관실, 그 다음에 방첩은 조사본부 이렇게 나눈다거든요. 근데 저게 아주 잘못된 게 이게 한 집에 있어야 보안, 감찰, 방첩이라는 게 다 연계된 거예요. 아니 정보 하나를 수집하면 그 정보 안에 보안 따로 있고 감찰 따로 있고 방첩 따로 있고 같이 녹여 있잖아요. 녹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첩사라고 하는 큰 조직 안에서 같이 돌아갈 때 보안, 감찰, 방첩이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저걸 찢어오면 제대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말이죠. 9.11 실패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FBI도 잘하고 있고 CIA도 잘하고 있고 뭐 다른 미국에 이제 16개 정보회의가 있으니까 다 각자 잘하고 있는데 요거를 모아서 큰 눈으로 숲을 보고서 첩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숲을 못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각자 보안 때문에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로다가 국가정보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최고의 그 안보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첩사가 똑같아요. 저렇게 묶어 있어야만이 제대로 방첩 기능하는데 찢어놓는다는 얘기는 쉽게 해서 저희 제일 큰 게 이 방첩 기능이 제일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적국을 의식하는 활동을 하니까 그런 얘기는 저 뭐냐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간첩을 잡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민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관을 뺏어가지고 간첩 잡지 말라. 네. 예, 경찰한테 보낸 것은 간첩 잡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첩사 이전에 이제 이 문재인이가 느닷없이 뭐 그 방첩사가 계엄을 하려고 그랬다 해서 방첩사는 그때도 좀 쪼개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개편을 해가지고 거의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이 방첩사 군사 안보 지원사인가 뭐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놔가지고 간첩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근데 아예 대놓고 지금은 조직을 없애가지고 간첩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국가정보원하고 간첩 못 잡게 만들었지. 이제 군도 방첩사를 쪼개고 간첩 못 잡게 만들지. 그러면은 자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서 한 게 뭐예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뭐 범죄다 그랬잖아요. 그럼 간첩을 못 잡게 하는 자가 간첩이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저거. 네, 그러네. 아니 왜 간첩을 못 잡게 해? 잡아야지. 네, 네. 예.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을 근거지라고 있잖아요. 경기 동부연합이 다 민노총으로 가 있고 양정수. 그 민노총의 빨갱이들 간첩들 2개 팀이나 다 잡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깨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 가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저거. 네, 정말 무서운.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국민들이 잘 아셔야 돼요. 네, 이게 방첩사 기능을 무력화와 함께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댓글창에서도 간첩을 잡지 말라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멸공 이렇게 올려주시는데요. 맞습니다. 주요 기능을 방첩사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서 이관시키려는 방안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재인과 함께 또 이재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이재명 전 대표가 우클릭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 방산 강국을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뭐 AI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도 참 어이없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의 우클릭 흉내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앵커님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이 분마신 것 같아요. 대개 이렇게 방송 앵커들, 기자들 또 패널도 하는 거 보면 이재명이가 우클릭 했다고 그래요. 그거 말 잘못하는 겁니다. 우클릭 한 게 아니라 우클릭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우클릭 했다 하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의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현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거야 할 때 기준이 뭐예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항상 지난 과거에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어디서 어떻게 했지? 요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방첩사 만약에 진짜 우클릭을 했잖아요. 그럼 방첩사 없으면 안 돼. 맞습니다. 네. 근데 방첩사 지금
물 좀 드시고 예, 예. 제가 좀 끌어가고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열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우클릭을 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왜 한미의원연맹을 봐도 뭐 한미의원연맹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놨어요. 근데 한미의원연맹 그 소속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친미주의자냐 미국과 함께 자유 함께하는 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클릭을 한 것이 아니라 우클릭 흉내를 냈을 뿐이라는 것. 국민들도 또 중도층도 상식이 있고 깨어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중도 말씀 아주 참 잘하셨어요.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우클릭 흉내를 내느냐. 우선요, 미국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이번에 이제 탄핵 때 아까 뭐 제가 뭐 흥분해갖고 열받아갖고 했더니 목이 좀 그렇게 되는데 아유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탄핵 때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깨달은 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몽령이었다 이렇게 된 것이고 네. 그러면서 지지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미국 내 현상이 동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재명 야 한미일 삼각관계에 지금 반대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적대시했으니까 탄핵을 해야 돼? 이 말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야 이재명이 야 한미동맹 문재인보다 더 심각하네. 이거 자유우파가 아니네. 네. 이런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우리 지한파 인사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든창 박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단현명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급해. 우선 미국 내에서 반명 분위기. 저는 그걸 반명 분위기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 정부나 미국 인사들은 그런 얘기 못 하죠. 왜냐하면 국내 정치 개입이 되니까. 그런 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 그 불안의식이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만 불안의식에 갖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 현상이 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지금 국격이 랭킹 한 10등 안으로 돼 있어요.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게.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그 기본은 시장 경제하고 자유민주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이재명에서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국내 불도 끄지만 미국 불을 꺼야 돼. 그러니까 느닷없이 미국 대사 데려오니까 맨 먼저 가서 만나고 또 일본 대사도 만났고 우리는요 일본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 우클릭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사회 뭐 미국 내 전문가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치 미국 내 시민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시민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설프게 우클릭을 하지 말아라. 진심을 갖고 얘기를 하라. 이거 다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한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나는 정치보복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이것도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정치보복은 본래 몰래 잔인하게 하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하시면 이재명이가 말을 뒤집는 거가 얼마나 선순위를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가 존경한다, 뭐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딸들이, 개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실제로 존중하야 하네. 말 바꾸잖아요. 네. 이게 말 바꾸기 선수기 때문에 여기서 저 오늘도 신문에 아침 신문 봤더니요 원전도 중시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원전. 그러면 그동안에 바로 오늘 이 원전을 중시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다 진짜입니다. 그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이후로 패널 여러분들 정말로 이재명이가 우클릭했다 이 말은 제발 쓰지 마시고 우클릭 흉내를 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저기도 지금 화면에 저희 이제 에너지 정책 우클릭 여기 나왔네요. 흉내라고 해야 한다는 거. 네. 맞아요. 여기 이제 단독 취재했는데 역시 그래서 제가 아시아투데이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자, 우클릭이 아니라 우클릭 흉내. 흉내요. 네.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는 이재명의 우클릭 흉내 절대 좀 속지 않는다는 거 저희 오늘 준비한 토픽 1, 첫 번째 토픽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팍스뉴스가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고든창 변호사께서 오피니언 기고란을 쓰신 글인데요. 특히 이제 고든창 변호사님께서는 박스뉴스에 나와서 굉장히 패널로서 활약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기고와 여러 가지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정확한 이 사태와 실정에 대해서 미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뭐 이 기사만 보셔도 이재명의 우클릭 흉내는 절대 미국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미 좌파들이 기사 제목이요.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제목의 무시무시한 제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베네수엘라 하면은 가나안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그렇죠. 마야. 자, 이런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번에 한국의 선거가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팍스에서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면요. 자, 일단 대한민국이 12.3 계엄령으로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을 했는데 윤 대통령 후임을 뽑는 선거가 6월 3일 예정이 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어요. An anti-American hardcore leftist. 이 사람은 이미 박스에서 했어. 이는 뭐 우클릭을 하고 있는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클릭 흉내자도 아니고 딱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은 an anti-American 반미주의자. 근데 그냥 레프티스트도 아니고 hardcore leftist. 정말 강경한 leftist, 좌파다. 이재명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요 반미 강경 좌파 이재명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첫 번째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한미동맹을 종식시키려 할 것이고 두 번째 중국과 북한의 더 많은 침투를 한국에 개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무시무시한 경우죠. 세 번째,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합하기 위해 아주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팍스 기사에서 딱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치러진 모든 총선은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을 시작으로 최소 지난 3번의 총선에서 투표 용지를 바꾼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2020년도에서 획일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은 작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이건 불가능했다. 2020년, 2024년 선거 결과는 모두 막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상당히 달랐는데 이는 선거 부정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이재명이 거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투표 조작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기사에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한국 그랜트 뉴스함 한국 분석가는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6월 3일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 어쩌면 100% 정도일 겁니다.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는 조작과 노골적인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중앙선관위는 오염된 조직이며 실제 부정행위 증거는커녕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쭉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만약에 이재명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한국은 차세대 베네수엘라가 될 수가 있다라고 기사 마지막 문장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자유우파 세력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도가 특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좀 많이 홍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여의도에서 점심 먹으면서 국민의힘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정선거가 이 광화문 세력의 뭔가 어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가 2020년도 있었다고 얘기했고 제가 실제로 4월 3일에 만났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 우선주의 연구소 부소장께서도 제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저희 그때 영상 함께 보셨죠? 한국과 미국의 침투해 있는 부정선거, 중국이 침투해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Of course it is. 물론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팍스뉴스에서도 고등찬 변호사의 이 오피니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음모론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좌파 카르텔들이 언론을 잡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팍스뉴스나 미국
보수 언론들을 국내에서는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폭스 뉴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아하는 그런 매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든찬 박사의 이제 칼럼을 실었는데 저게 이제 이 폭스 뉴스 하면은 미국의 주류 언론 중에 하나잖아요. 네. 미국 내 영향력도 상당히 큰 그런 매체인데 저 이제 고든찬 박사 이제 칼럼을 실었고 네. 그 칼럼 고든찬 박사는 우리 한국 문제만 잘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 동아시아 문제 전반에 관해서 미국 내에서 제일 그래도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평판을 네. 갖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이제 우선 하나는 이제 이게 마지막 선거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선거라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행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는 완전히 엔티, 완전히 이제 코어의 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무대를 장식하고 여론조사가 지금 제 1등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우려의 저는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CPEC 행사할 때도 봤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하고도 같이 그때 또 이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고든창 박사한테 일어나라고 하면서 고든창 박사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똑같아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통화하면서 선거에 좀 출마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로 최근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좀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대화한다. 이 얘기는 정상 대화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앞에 지금 고든찬 박사가 폭스 뉴스에서 보는 이 시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한테 그 말을 해서 던진 시각하고 맥을 같이 해요.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네. 그 위기가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에 1등을 나오고 있는 이재명의 정체성 때문에 온 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거제도가 이 부정선거 요인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데서 오는 부정선거 요인하면 우리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네. 조작되잖아요. 그 우려를 품어가고 있고 이런 거에서 본다면 미국 내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 지금 현 정치판을 이번 조기 대선을 우려하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그런 점을 제가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아니 폭스뉴스가 우리 번역이 돼갖고 우리 국내 언론에 다 나왔는데 국내 인사들이 아직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걸 전혀 모른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상태인지 정말 그거는 심각하네요. 지금 전쟁의 제1선에서 우리 국민들을 정당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을 갖다가 잘 돌아가는 거를 알게 해가지고 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나라가 바로 가도록 왜냐면 이게 국민 힘이니까 해야 되는데 저런 빅뉴스 하나도 몰라가지고 과연 무슨 뉴스를 보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네, 국내 뉴스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 트럼프 시위를 주로 이제 좀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NN이나 MSNBC나 뭐 NIT나 이렇게 반 트럼프, 반 머스크 이런 이제 보도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냥 뭐 TV를 틀어놓으면 트럼프에 대한 반대하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많은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재미있는 이제 X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포스팅들이 있었는데 프레드 플라이츠가 그 공유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 들어와서 봤는데 워싱턴 DC에서 이제 반 트럼프 이제 운동을 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영상을 찍은 이제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반 트럼프는 나치다 막 이런 거를 들고 있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뭐 나치라고 생각을 하느냐 질문은 답을 못 해요. 또 물었는데 막 웅얼거리고 뭐 여기 왜 왔어요라고 하는데도 그냥 뭐 지나가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인터뷰 하시는 분이 리포터가 계속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 하더니 갑자기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 현장에 왔을 때 그 현장에 있는 그 집회를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눠진 종이를 꺼내면서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읽으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 트럼프, 반 일론 머스크 시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와 미국의 그 기조는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선동당해서 나오 있는 거죠. 또 그 내용을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공유를 해서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형은 문제는 인형이 아니라 인형 조종자다. 인형은 거기 왜 나와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또 일침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와 또 일론 머스크의 그 X 내용을 보면은 그 시위를 주도하고 자금을 대는 세력이 중국 쪽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팩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동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얼마나 많이 선동당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 쇠고기 광우병 파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선동을 당하지 않고 팩트를 찾으려고 했고 선전선동에 당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우리가 이번에는 좀 전 승리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게 팍스에서도 보도한 경고한 이 부분 부정선거 관련해서요. 아시아투데이 사설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 중에 부정선거 차단 위해서 사전투표 신고제 등을 도입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부정선거를 지금 사전투표 이건 지금 우리가 50며칠 남겨두고 40며칠 남겨두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 독재 세력인 민주당이 받아줄 리도 없죠. 그러면 지금 이 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이냐, 되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요거를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우리가 6월 3일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번에부터 보니까 이제 그 김용빈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번에만큼은 이제 사전투표도 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투표 그 요거 CCTV 24시간 이제 하겠다는 게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매 1시간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는 게 사전투표 한 사람하고 실제로 개표한 사람하고 보면 사전투표는 10명인데 개표해보니까 15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5명이 유령투표다. 이런 이제 그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 시간별로 선관위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매 시간별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라. 이제 그걸 또 우리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사전투표는 이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투표 도장 찍으려고 본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히려 투표율을 낮출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또 지금 이제 전한길 선생하고 그다음에 이영돈 PD. 이영돈 PD가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특집 다큐를 만들었잖아요. 그 두 분이서 이 사전투표의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 여론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대책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좁은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를 좀 보완 발전시킨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가 제가 보기에는요 본투표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투표는 하루인데 사전투표를 2번이나 한다는 게 이틀이나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는 기본적으로 없애는 게 낫다. 없애는 게 낫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이틀을 그러면 하나로 하나, 그리고 하나로 하더라도 이게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말고 대만식으로 말이죠. 현장에서 밤 12시든 뭐 새벽 1시든 그 다음날 걸든 간에 현장에서 100% 수개표만 하라. 뭘라고 전자계산기 또 돌려? 그냥 수개표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게. 예. 그리고 이제 개표 요원을 절대적으로 늘리면 되죠. 시간 진행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은 원시적이고 첨단 기술적이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표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의 정확성, 그러니까 이제 정밀성. 그래서 부정의 요인을 아예 하나도 없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전한길 강사와 이영돈 PD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2030 세대들과 토론을 했었고 그 토론에 저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2030 세대의 의견을 한참 듣다 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열정과 애국심이 강하냐면
24시간 교대로 투표함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지킬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 나오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은행 들어갈 때 은행 대기표를 뽑는 것처럼 번호표를 뽑아서 들어가서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또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신 이 장면이요, 선관위 앞에서 전한기 강사께서 1인 시위를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6월 3일 투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중을 환기시키고 사전투표를 결국에는 폐지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 사전투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과 함께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전투표함을 본투표함보다 먼저 열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번에도 사전투표함을 본투표함보다 먼저 열기, 이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감시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 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교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차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전한길 선생하고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그런 그 2030하고 그 세미나 같은 것도 했고요. 네네. 이제 오늘 또 이제 발표할 내용을 제가 미리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시간 걸리더라도 찍어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사전투표도 지정 예약제를 도입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전투표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로 된 이게 자료가 없이 전부 온라인 사이버 순상으로만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정 요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할 건지 요거 사전에 얘기를 해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페이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전투표한 투표 참관인 24시간 CCTV로만 감시하지 말고 사람도 거기에서 현장에서 감지시켜라.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라. 봉인지를 이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함 후 당일 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은 개함 후에 당일 투표로 하라 이거예요. 당일 투표에 또 개함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몇 가지가 좀 보완적인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가 현실을 좀 맞닥뜨려야 한다, 이건 음모론이다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점. 왜냐하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 팍스에서의 기사와 트럼프 대통령과 또 수많은 자유 우파 상식적인 인사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전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하고 동참을 하는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요. 자, 두 번째 토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픽은요, 1차 국민의힘 1차 경선 승리 4위는 누가 될까? 입니다. 자, 일단 1차 컷오프 8일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PD님 기사 2번 한번 띄워주세요. 국힘 5강 치열한 각축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경선 후보 8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전 경북도지사, 양양자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8명이 발표가 됐고요. 자, 어제 이제 토론회,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조가 나눠져 있고, 지금 2시 현재는 비전 발표회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가, 참 재밌게 조가 구성이 됐어요. A조 토론회, B조 토론회 이렇게 됐는데, 일명 이 B조에서 굉장히 많은 흥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조에서 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철우 지사, 이렇게 4명이 붙게 됩니다. 자, 일단 A조 토론회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2시. 그리고 B조 토론회는 일요일 2시. 이렇게 펼쳐질 예정이고, 21일에서 22일이죠. 다음 주 월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화요일에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조 구성을 보면서 저는 참 B조가 재밌겠다. A조는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B조가 왠지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뭔가 굉장한 설전이 좀 벌어질 것이다. 아마 시청률이 좀 B조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 B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골프 칠 때 죽음의 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죽음의 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본래 이제 토론할 때는 이제 토론 뭐 좋게 얘기하면 조용조용하게 이 논쟁을 하는 것 같지만은 좀 격해야 재밌잖아요. 맞아요. 예, 격하지 않으면 토론은 사실 죽은 토론이나 마찬가지죠. 격해야 되냐면 의견이 같으면 격해질 리가 없잖아요. 같이 좋은 얘기하면 되지. 근데 요 네 사람들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향점은 뭐 우리가 다 우파니까 같겠지만은 이제 그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한 발언을 보면 알거든요. 저 나경원하고 우선요. 나경원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뭐 옛날부터 자주 싸웠잖아요. 예, 자주 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고. 그리고 또 한동훈하고 나경원. 네. 아니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대표 선거 나왔을 때도 그 패스트 트랙 가지고 한 거 뭐 그걸 인사청탁이 아니네.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동훈이 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때 분노했는데 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되지 했는데 이번에 또 대선 후보까지 나와서 예 여하간 그래서 한동훈과 나경원 후보도 이 각진 부분이 아주 세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아이 한동훈이가 저 대구 갈 때 저 좀 제가 한번 저 뵈러 갈게요. 그러니까 나 시간 없어. 너 만날 시간 없어. 대놓고 그랬잖아요. 야 검사 정치는 내가 마지막에 너 까불지 마. 아니 뭐 대놓고 홍준표 스타일이 그냥 딱 직격탄. 아주 좋잖아요. 야 그야말로 코카콜라.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홍준표 그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직격탄을 잘 쏘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시청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국민의힘이 경선대회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도 기대를 주는 게 민주당에서는 그거 하나만 뭐 선수 정해놓고 지들끼리 게임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속습니까? 할 일 없어서 그걸 보냐고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러면 뻔한 건데 예, 그건 뭐 시간 낭비고 국민들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저 도장 방맹이 딱 두들기는 게 훨씬 나아요. 더 이상 사기치지 말고 자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민님은 저렇게 조 추천도 재밌게 했고 그리고 이 그 조도 아주 재밌게 잘 짜져 있어가지고 흥행이 되지 않는 거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 흥행을 거두면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틀림없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을 우선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개딸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움직이니까 중도주에 계신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부모들만큼요 자식 생각하는 부분은 전 세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는 어떤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중도층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번 우리 국민의 후보들 토론 내용을 보시고 그걸 이재명이하고 비교해 보셔라. 그러면 아무리 미워도 본래 미운 자식한테 매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맡길 사람은 우리 국민의 후보 이번에 8명 중에 1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제가 요 부분도 빠뜨린 것 같은데 비조의 이철우 지사님 계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던 또 우리 지사님도 이철우 지사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또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여기 이제 다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배신자 빼놓고는 다 훌륭해요. 예, 누구라고는 설명 안 드리게. 저는 배신자는 뭐 사적 생활에서도 아주 싫어하는 건데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신을 때리는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빼놓고는 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 이철우 지사는 뭐 제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같이 근무해봐서 잘 알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에 가서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철우 지사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치를 잠시 떠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지사를 2번 하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아주 새로운 그 신선한 바람을 저는 주고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국가관이 확실하다. 지금 이제 아까 이 폭스뉴스에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까지 우려되는 이유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철우 지사 이제 오늘 또 5시에 기자회견을 해요. 개소식을 갖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따만 거기 가볼 생각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숨어있는 인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투표할 때
이철우 지사 제가 아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표 확실하게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제 미디어데이 출마의견 발표할 때 이철우 지사께서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어제 후보들이 출마의견 1분 출마의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4번 함께 보겠습니다. 국힘 1차 토론 대진표 확정, 이재명이겠죠. 독재 맞겠다,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제 경선 토론의 미디어데이 출마의 변 1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김문수 후보,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수 후보께서는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형님이 자기를 반대한다고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형수님에게 쌍욕을 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할 것이다. 막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독재를 막겠다라고 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철우 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를 기억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께서는 나라가 참 혼란스럽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국제관계가 혼미하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세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좌우 갈등, 여야 갈등,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갈등 속에 빠진 게 20년째인데 이제 나라가 하나로 뭉쳐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보지 말고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물어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날 이제 1분을 거의 맞추셔서 1등을 했는데 지켜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법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이러던 우리의 처절한 외침을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나경원이 증명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피눈물 흘린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내겠다. 이념이 밥이고 법치가 자유다. 자유가 경제고 안보다. 정치력과 외교력의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 나경원이 자유와 번영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싸워 180대 1로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 애국심 이런 단어를 꺼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 싸워서 이겼나요? 총선 참패했고 당정 갈등을 이끌어서 국가를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당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과 싸워 이긴 적이 있다? 싸워서 이긴 적이 없잖아요. 참 의아했고 그리고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참 꺼내는데 저는 참 이 추운 겨울에 진짜 국민들이 피눈물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떠올린다면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차마 그분이 입에 못 담으실 것 같은데 참 의아했습니다. 어제 이 출마 예방 들어보시면서 후보들의 최근의 말 들어보시면서 차장님 어떠셨나요? 예, 아주 뭐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그 1분 그 발언 아주 뭐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건 이제 보면 그야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실로 대한민국을 그 아끼는 사랑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향점에 맞게 그 정책 비전을 좀 내세웠는데 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배신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늘날 탄핵의 주범은 사실 한동훈입니다. 근데 이게 역선택이라도 좀 그렇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속아봤잖아요. 네. 한동훈이는 저는 말이죠. 위장 저는 우파라고 봐요. 왜냐면 화양연화가 그러니까 우수를 수사하고 개멸시킬 때가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화양연화를 누가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게 머리를 자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머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 탄핵이에요. 탄핵. 네. 그래서 오늘날 이 불행한 탄핵 시대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한동훈입니다. 그래서요, 나머지 배신자를 빼놓은 나머지 분들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동훈 같은 배신자가 다시는 이런 정치 부대에 쓰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심판의 표를 날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지금 이재명이, 이재명이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최종적인 선거 가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 좋은 얘기 했는데 하나만 덧붙이면 이거는 뭐 제가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난 사람이 지금 우리 후보들이 한 가지를 지금 빠뜨리고 있대요. 뭘 빠뜨리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25만 원 갖고 우리가 양이 안 찬다. 그러면서 이재명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친연 형수, 그 다음에 형수 욕설도 생각나지만 이게 법카가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네. 예, 경기도 예산을 갖다가 그야말로 지 아침밥 해먹고 세탁물 하는데 써먹었으니 그러니까 25만 원 갖고 우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양이 안 차니 네. 전 국민한테 법카를 다 달라. 오. 예, 전 국민 법카. 예, 이거를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냐고. 예, 그렇게 뭐 25만 원 형수술 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하지만 네. 전 국민 법카 달라. 요 캠페인을 좀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슈화 시켜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 국민 납과 그래서 저도 네. 제가 반드시 제가 방송할 때 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그다음에 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걸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왜 법카 다 쓰고 그러니까 왜 25만 원밖에 안 그러니까 왜 25만 원밖에 못 쓰냐 이거요. 자기는 뭐 지 속옷 세탁물까지 다 쓰고 네. 아침 조탄할 때도 최고 맛있는 네. 조탄으로 먹었는데 그래갖고 그 법카가 1억 600만 원이잖아요. 찌끔만도 부인 거 빼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전 국민 법카 줘야지 무슨 25만 원. 불쾌하다 이거요. 그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것 좀 이슈화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고 상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치고 나오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고 치는 이슈에 대해서도 더 공격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 이 경선 과정이 더 흥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토픽은요.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다. 국민의힘 경선 흥행 전략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사설 두 번째 사설인데요. 국힘 국가 바로 세울 대선 후보 찾아 총력 지원해야 한다. 이런 기사 사설입니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를 바로 세울 대선 후보를 찾아 총력 지원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사설인데요.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여론이 좀 한덕수 대행을 찾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뭔가 국힘 안에서 우리 내부 안에서 인물을 내세울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떨어져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총력 지원을 하면서 경선 이 기간만큼은 국힘의 우리 인물들에 좀 집중하고 이슈를 선점하고 만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슈 메이킹, 이슈 선점에서 좀 이번 주에 잘 치고 나갔던 그런 이슈가 바로 나경원 후보의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거였습니다. 저 많이 좀 질문하신 게 진짜 드럼통에 들어가신 건가요? 좀 많이 질문했는데 진짜 드럼통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피켓만 이제 보시다가 CG 아니야 했는데 진짜 드럼통에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이재명의 이자도 꺼내지 않았고 민주당이 미음도 꺼내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고 또 근데 요 이슈가 되게 재밌어서 젊은 층에서는 밈을 만들고 또 이재명이 행복주택을 쭉 퍼뜨렸는데 그 드럼통 안에 저렇게 국민 행복주택 들어가 있고 요런 이제 사진들이 좀 많이 퍼뜨렸는데 요런 이슈 선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어요. 드럼통. 예, 그런데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극렬 반발하고 이제 뭐 고발하겠다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색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고든창 박사 서울에 안 있고 미국에 있잖아요. 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미국 사회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법,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 후보를 갖다가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 완전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더니 아예 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이거는 반헌법적이에요. 그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국민님 저도 이제 한마디 표현, 이 법을 만들었으면 이제 어차피 192석 갖고 있으니까 만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거부권까지 가지 말고 물론 거부권 갈 때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우연적인 그 조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정치적인 공세를 좀 해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의 드럼통도 딱 나오니까 아주 자기네 약점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겠다? 그건 표현의 자유야. 네. 정치적인 행동의 자유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헌법적인 그런 기본 그 입장을 내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비판하고 고발한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그야말로 억압하는 거잖아요. 저런 그 반민주성, 독재성. 이게 바로 이재명의 실체.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의 저의 실체입니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거는 나경원 후보 한 사람한테 제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네. 힘을 합쳐서 네. 예, 힘을 합쳐서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6번째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인데요. 국힘 경선 주자들 이재명 꺾으려 출마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좀 보면요. 어제 뭐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재명을 꺾겠다, 이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 양자택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자 한다. 또 안철수 후보는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다. 중도층 표심을 얻어서 승리하겠다. 이재명의 전체주의가 퍼주기 독재를 막고 국민 통합과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라고 했는데, 한간에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재명을 막겠다. 이재명을 꺾으려고 한다 말고 본인의 비전, 본인의 이슈 선점, 본인의 대한민국을 향한 어떤 정책들이 왜 안 보이고 이재명을 꺾으려는 것만 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게 뭐 가장 이제 쉽게 단선적으로 얘기한다면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당연히 그건 뭐 요구할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왜 이재명, 그러니까 과연 이재명이 안 돼 하면 네 상품을 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데 요거는요,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할 때도 아니 문재인 안 돼, 나는 문재인 싫어해 이러지 말고 윤석열 브랜드 정책을 내놔라. 그때도 요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한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정권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은 문재인 안 돼가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그 인수위 거치면서까지 쭉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정책을 세부적으로 내놓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벌써 12월 3일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지난번 2022년도 선거 끝나서부터 저는 대선을 준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클릭 흉내까지 지금 내고 있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부분이 지금 뭐 한동훈 같은 인간 빼고는요, 예? 빼고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탄핵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첫째로는 물리적으로 어떤 미래 비전을 그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문재인 때는 좌파 정책만 있었잖아요. 우리가 야당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비전을 내놔봐라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우파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윤석열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정책도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애국 시민 세력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보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을 내세운 정책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그중에 이제 여론으로부터 좀 뭐 질타를 받은 정책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큰 틀에서는 저 후보 한 분 한 분이 그려지는 정책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윤 대통령의 이제 그 정책 방향하고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거기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번 이제 2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고쳐나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증유법이라고 하잖아요. 대증유법에서 딱 그때 핀포인트 해갖고 우리가 고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미래 비전을 내지 않는 거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요, 그렇게 그 이 우선순위를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 3등 정도 우선순위에다 갖다 놔도 되고, 지금은 싸우는 게 분명해요. 범죄와의 전쟁이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12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기네스북에도 올릴 일이고 대한민국 탄생 이래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 탄생 이래 아주 극히 이상한 나라를 몇 개 빼놓고는 대한민국 정도 지금 국격을 가진 나라에서 12개 범죄 죄인이 말이죠. 매일같이 법원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해야 되고, 예? 매일같이 지 멋대로 나왔다 안 나갔다 하고 사기나 쳐가지고
대통령 해먹겠다고 3번씩이나 나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는 미래 비전과의 싸움이 아니라 네. 범죄인데 홍준표가 그런 말 잘했어요. 홍준표 모래시계. 네. 예? 지금 복잡하게 어필하고 할 시간도 없어. 네. 아니, 지금 이제 뭐 4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범죄인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상식인. 아니, 얼마나 지극히 상식인이고 얼마나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까? 네. 하나하나. 한우리 빼고. 네. 예, 이런 상식인, 정상인과의, 정상인이 운영하는 국가로 갈 것이냐, 예, 범죄공화국이냐, 네. 아니면 자유민주공화국이냐, 요 싸움입니다. 그런 다음에 미래 비전, 아이고, 그러는 우리 우파들, 좀 좌파들이 예를 들어서 2년 반 걸려서 만들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우파는요, 2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무조건 우리 우파한테 찍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방송 진행하면서 화면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비전 발표회 하는 그 장면도 잠깐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끝으로 질문. 네. 최종 4강, 4인 누가 될까라고 예측하시나요? 그거 비밀이에요. 왜냐면, 후보 8명 중에 6명한테 제가 다 부탁받았어요. 자기네가 1등 한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순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네. 근데 참 질문이 굉장히 참 절묘한 것 같은데, 3명은 대충, 네. 이 여론장의 흐름으로 오면 정해져 갖고, 이제 1명이 과연 누가 되느냐 갖고, 싸우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잘 선택할 것이다. 네.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간다. 딱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대충 나왔죠. 네.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사람, 네. 4명이, 한 명 한 명이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하셨듯이, 배신자는 안 된다는 거. 이 배신이란 단어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 그리고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에 대한 배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했던 이 체제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자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름은 말 안 하더라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자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후보가 누가 되든 함께 이 경선 과정에서 힘을 모아서 연합하고 또 단합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1인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시아투데이 신문을 또 끝으로 좀 홍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대도 그렇고 이제 차장님 세대도 그렇고 종이신문을 정말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종이신문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요즘 세대들은 굉장히 빨리 기사를 습득하고 빨리빨리 읽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익숙한데 이 장점도 있지만 종이신문을 읽으면 굉장히 깊게 좀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기에 특히 이제 우리 아시아투데이, 야투TV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종이신문을 좀 구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종이신문을 읽게 하면 이렇게 빨리 흘러간 이 세대에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사고를 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시대에 정확한 팩트를 전해주는 정론지 이 아시아투데이 신문을 좀 구독을 하시면 가정과 국가의 미래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